하루 평균 250명, 올해 피해액 3천억 원. 이게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고거래 사기 피해 통계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 피해자의 상당수가 바로 우리 50대, 60대라는 점입니다. 편리해서 쓰던 그 앱이 이제 우리 세대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수원에 사는 58세 김성호 씨도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멀쩡해 보이던 프로필을 믿고 골프채 값 35만 원을 보낸 순간 상대는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습니다. 설마 나 같은 사람을 노릴 줄은 몰랐다 는 그의 후회. 이게 남의 일일까요? 사기꾼들은 우리가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만 그들의 교묘한 수법에는 어둡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안전 결제 링크를 보내고 온갖 이유를 대며 선입금을 유도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수많은 가짜 판매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자가 내가 되지 않으려면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 억울한 사연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0세 박정우 씨는 평생을 성실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35년을 근무했고 정년퇴직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4천만 원. 그 돈이면 아내와 함께 소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정했습니다. 아침이면 낡은 스마트폰으로 경제 뉴스 앱을 열고 요즘 주식이 많이 떨어졌네. 돈이 잠자면 안 되지.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전세값은 오르고 생활비는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나갔습니다. 아내 윤미 씨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퇴직금 조금씩 아껴 써도 괜찮을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필요 없는 물건들 정리해서 팔면 돼. 요즘 중고거래이라는 게 있더라. 그날 저녁, 박정우 씨는 낡은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아들 대학 시절 쓰던 노트북, 오래된 골프채, 집 한켠에 쌓인 캠핑용품들. 이거 다 팔면 몇십만 원은 되겠네. 그의 눈빛엔 오랜만에 생활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중고거래는 처음엔 재미였습니다. 중고거래할 때 이모티콘 보내는 사람들 보면 다들 착하더라. 인사도 예쁘고. 그는 사람들의 말투에서 유한정을 느꼈습니다. 직장 동료도 거래처도 사라진 퇴직 이후의 세상에서 박정우 씨에게 중고거래는 새로운 연결의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것도 시대의 흐름이야라며 자부심마저 느꼈습니다. 아내는 그가 스마트폰을 들고 웃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그 말에 박정우 씨는 낡은 스마트폰을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이게 다 내 사업 도구야. 나도 요즘 MZ세대처럼 거래하잖아.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월 초 어느 날 아이패드 급처라는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제품인데 반값이라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만 판매자는 급전이 필요해서 싸게 판다는 사정을 덧붙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단정했고 거래 후기를 눌러보니 그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물건 같아. 사서 나중에 팔아도 남겠네. 그는 아내 몰래 4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 화면에 안전결제 링크를 눌러주세요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는 별 의심 없이 터치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입금 계좌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였고 링크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연계 계좌로 확인됩니다. 그제야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을 꼭 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속인다고? 그는 그날 밤 밥상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중고거래 피해자 오픈 채팅방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50대 자영업자, 60대 은퇴 교사, 70대 택시기사까지. 하루에도 수십 명이 사기당했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그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아내는 무겁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 돈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야? 그는 대답 대신 낡은 스마트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엔 안전결제 이용 주의라는 공지문이 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이라는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무언가에 쫓기듯 거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잃은 돈은 다시 벌면 돼.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주문을 걸며 또 다른 물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거래에서도 또 다른 판매자가 등장했고 그는 선입금만 하면 내일 바로 택배 보낼게요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마음 하나로 그는 또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후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로 바뀌었고 그의 계좌에서는 총 12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 윤미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사람을 믿어? 왜 그렇게 쉽게 돈을 보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었어. 집에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날 밤 낡은 스마트폰 화면엔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문장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화면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인생 마지막 도전이었는데 창문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우 씨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무너진 자존심이라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그날 이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낡은 스마트폰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알림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기계는 이제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는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만 보던 그는 어느 날 올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8만 건 돌파라는 자막을 보고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 숫자 속에 자신도 포함돼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다들 조심하라는데 나는 왜 그 말을 못 들은 걸까? 그는 가족에게조차 자신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윤미 씨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꼼꼼하던 사람이었잖아. 왜 이런 일에 휘말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저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퇴직 후 그가 느낀 가장 큰 공허는 쓸모없음이었습니다. 평생 부하 직원 30명을 관리하던 부장이었지만 퇴직한 순간 누구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직함도 자리도 존중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엔 냉장고 문을 열고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정리하고 점심엔 라면을 끓이며 괜찮아. 이게 다 절약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거실 구석의 낡은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걸로 집안을 무너뜨렸구나.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남은 예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중고거래 거래로 시작된 사기는 단순한 한두 건의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사기범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그의 계좌와 명의까지 이용해 추가 피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며칠 후 경찰서를 찾은 그는 신고서를 쓰며 울먹였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팔다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피해가 정말 많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이 특히 많이 당하십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가 덮어둔 은행 통장과 한 장의 메모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는 나도, 당신도 낯선 세상에 서 있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박정우 씨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거래 앱이 아니라 피해자 모임 오픈 채팅방이었습니다. 그곳엔 자신과 같은 사람들, 같은 연령대의 목소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도요. 전세보증금 날렸어요. 저는 퇴직금 일부를 잃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는 그 공간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60살, 은퇴한 직장인입니다. 중고 거래로 100만 원 넘게 사기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글엔 수십 개의 공감 표시가 달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당하셨어요. 사람들의 위로는 낡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작게 반짝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피해 방지 교육 봉사단체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속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속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우리가 착하다는 걸 압니다. 믿음은 좋은 거지만 경계심 없는 믿음은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중년의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회복은 돈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믿을 용기라는 걸. 그날 밤 그는 낡은 스마트폰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화면은 오래돼서 깨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음부터. 윤미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에 서로의 지난 세월이 비쳤습니다. 박정우 씨는 다시 경제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투자나 수익이 아니라 피해 예방이라는 단어를 클릭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겪은 일,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해야지. 그의 낡은 스마트폰 화면엔 피해 예방 캠페인 참여 신청 완료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을 겁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북 전주 덕진동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이 집의 주인 65세 이선우 씨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다 5년 전 명예퇴직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7시 거실의 시계 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오래된 가죽 지갑을 꺼내어 손끝으로 한번 쓸어봅니다. 그 지갑은 30년 전 아내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이거 덕분에 내가 허튼데 돈 안 썼지. 그는 늘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이선우 씨는 퇴직 후 받은 공무원 연금 월 22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부부가 쓰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30대부터 매달 10만 원씩 적립식 연금저축을 들었고 50대 중반엔 지출을 줄여 의료비와 생활비를 따로 나눠 적립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주식, 부동산, 코인에 뛰어들 때 그는 늘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난 내가 이해 못하는 일엔 돈 안 넣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의 생활은 일정했습니다. 매달 15만 원은 아내와 함께 봉사 모임에 쓰고 10만 원은 지역 도서관 기부금으로 냈습니다. 가끔은 손자에게 용돈을 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써야 할 때 쓸 줄 알아서 늘 마음이 편하단다. 그의 지갑에는 언제나 10,000원짜리 몇 장과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획대로 조급하지 않게, 남의 돈에 흔들리지 않게.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그는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에겐 돈보다 습관이 노후의 안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시험을 주기 마련이었습니다. 2024년 봄, 친구 박노식 씨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던 동료였고 지금은 은퇴 후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야, 요즘 중고거래로 돈 버는 사람 많대. 너도 좀 해봐. 안 쓰는 물건 팔면 꽤 수입 된다더라. 그 말에 이선우 씨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난 뭐 팔 것도 없고 그런 거 귀찮아. 하지만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옷장에 안 입는 점퍼도 많잖아. 한번 올려봐요. 그날 밤 그는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오래된 가죽 점퍼 한 벌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습니다. 제목은 30년 된 추억의 점퍼, 필요한 분께 드려요. 다음 날 금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할아버님, 이거 제가 사겠습니다. 안전결제로 가능할까요? 그는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몇 달 전 뉴스를 통해 봤던 가짜 안전결제 링크로 60대 피해 속출이라는 자막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바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은 거래 같아? 아내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그런 링크 조심하라잖아요. 그냥 직접 만나서 팔아요. 다음 날 그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젊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는 조심스럽게 돈을 받았습니다.
그 거래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문득 자신이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뉴스에서 봤던 8만 건 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나도 예전 같았으면 그 중 한 명이 됐겠지. 그날 저녁, 그는 낡은 지갑에서 메모를 꺼내 다시 썼습니다. 편리함은 경계심을 이길 수 없다. 그 문장을 천천히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은 참 별나지만 그래서 좋아요. 괜히 사기당해서 속상해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돈보다 평안이야. 그날 밤, 창밖엔 봄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선우 씨의 오래된 지갑 안은 지혜의 씨앗 하나가 고요히 심겨졌습니다. 이선우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속도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안전한 노후란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라 지식을 미리 알고 조급하지 않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온한 일상에도 또 다른 도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 친구의 부탁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25년 여름, 이선우 씨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퇴직 동기 박무식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우야, 이번엔 진짜 괜찮은 투자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친구가 중고 거래로 매입한 전자제품 재판매로 돈을 벌었다니까. 이선우 씨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계속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만 넣어봐. 일주일이면 130만 원 돼. 요즘 연금 이자보다 훨씬 낫잖아. 이선우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노 씨가 내가 나쁘단 건 아니지만 난 내 돈이 한 번에 불어나는 건 믿지 않아. 세상에 쉬운 돈은 없더라. 박 씨는 답답한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이라니까 평생 돈 못 모으는 거야. 요즘 다 이걸로 벌어. 통화가 끊기고 난 뒤 이선우 씨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오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지갑이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너답게 천천히 가라. 그는 잠시 후 거실로 나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그냥 지금처럼 살래. 돈은 모자라도 마음이 불안한 건 싫어.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여태 잘 버텼잖아요.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한 줄을 썼습니다. 돈을 불리려다 인생을 잃는 사람은 많지만 인생을 지키려다 돈을 잃는 사람은 없다. 그 후 이선우 씨는 정보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는 뉴스를 꼼꼼히 읽었고 경찰청이 만든 사이버캅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동네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맡아 이 링크는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라고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선우 형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안 쓰면 되잖아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안 쓰면 편할 수는 있지만 세상은 변해요. 우리가 모르면 그 모름이 결국 누군가의 이익이 돼버려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피해 예방 모임에서 강사로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사기당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고 그의 이야기는 지역신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그가 강연에서 자주 꺼내는 물건은 늘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오래된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지갑이 낡은 이유는 오래 써서가 아닙니다. 제가 욕심내지 않아서예요. 돈이 들고 나가는 길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는 60대와 70대 청중 앞에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중고 거래에서 다 좋은 세상입니다. 문제는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건 기회야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은퇴자라고 불렀습니다. 2025년 가을, 이선우 씨는 손자 유치원 운동회에 갔습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운동장에 앉은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게 바로 성공이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은 그는 오랜만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 친구 노식이는 결국 그 투자로 큰 돈을 잃었대.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조심하라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이 들었어. 우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의 오래된 가죽 지갑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지갑을 가만히 열더니 한 장의 메모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단 한 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서로 믿었기 때문이야. 돈보다 사람을 믿는 게 먼저였지. 창문 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아, 돈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야. 잘 쓰는 게 버는 거야.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살래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래된 지갑 속엔 여전히 그가 적은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획대로 조급하지 않게, 남의 돈에 흔들리지 않게. 그 문장은 이제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의 인생 철학이자 행복한 노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속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나요? 먼저 국내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관련 접수 건수가 약 31만 건, 피해 금액이 약 2,500억 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거래 관련 사이버 사기 발생 건수가 약 10만 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상당수가 개인 간 거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2025년 상반기까지 조사된 민원 빅데이터 중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관련 민원이 지난 3년간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2024년 10월 한 달에만 4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히 불안하다는 느낌을 넘어 우리 중년 세대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중고거래 플랫폼의 위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법 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개인 간 중고거래 이용자 중 분쟁을 경험한 비율이 약 10%, 범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약 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거래 횟수가 많고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며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즉, 거래 경험이 많아질수록 혹은 거래 방식이 비대면 위주일수록 그리고 안전결제 시스템을 거르거나 의심하는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사기 피해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직거래 환경에서의 사기를 분석한 한 논문에서는 사기 매물은 주로 인기 품목 위주로 올라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시되고 외부 링크를 유도하는 형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즉,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왔다는 유혹과 안전결제를 가장한 링크 클릭이 사기의 대표적인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또 사기 피해자 집단이 직접 대면 거래보다는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물건을 직접 보고 거래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하다는 결론입니다. 한편 시장 규모 자체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중 약 2천만 명 이상이 중고상품 거래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중고거래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것은 곧 사기 노출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 구조에서 찾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의 차이가 크고 서로의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과 관련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결제 관련 사기가 중고거래 소비자 불만의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가짜 안전결제와 플랫폼 외 결제 유도가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고거래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에 비해 관련 법과 규제는 여전히 느리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플랫폼 운영사와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은 개인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또 다른 분석에서는 대면 거래를 선호할수록 피해율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를 마무리한 사람들의 피해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택배 거래나 외부 결제 링크를 통한 거래는 사기 가능성이 두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얼굴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통계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자료들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사기 피해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거래나 안전결제 미이용, 거래 경험이 많은 사용자일수록 피해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50대와 60대 같은 중년층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만 사기의 수법에는 어두운 세대, 그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새로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실을 단순히 남의 이야기로만 넘길 수 없습니다. 이 통계 뒤에는 누군가의 노후 자금, 평생의 저축, 그리고 한 가정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해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들도 빠르게 늘어나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사이버 사기 예방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온라인 거래 사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거래, 전부터 경고를 띄워주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일부 지역 경찰서에서는 이미 시범 운영 중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안심거래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에만 서울시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연계하여 사이버캅 자동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중고거래에서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즉시 사기 이력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활용한 시민들의 사기 피해율이 시행 전보다 약 40%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역시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50대 이상 시민 대상으로 무료 운영하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중년층을 위한 스마트폰 보안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사기 사례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체험하게 해 링크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와 교육의 효과가 단기적인 예방을 넘어서 디지털 신뢰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은 피해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거래 전 단계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사기 방지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보유한 사기 정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간의 사기 계좌 전화번호 IP 주소 등을 즉시 연동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바로 모든 기관에 자동으로 전파되는 시스템이죠. 과거에는 피해자가 일일이 각 기관에 신고해야 했지만 현재는 한 번의 신고로 전국 단위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지자체들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안심 직거래 존을 확대 설치했습니다. 관할 구청과 경찰서 앞, 지하철역 주변, 공원 입구 등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CCTV와 비상벨, 경찰 연계 통신망이 구축된 거래, 전용 구역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디지털 사기 예방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일정 기간마다 중년층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 창구에서는 사기 피해자가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구제 절차와 계좌 동결 요청 방법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통해 피해금 환급이 이뤄진 사례가 2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거래, 정보 투명성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안에는 중고거래 플랫폼도 포함되어 판매자 신원 인증 강화, 거래 기록 보존, 이용자 보호 시스템 의무화가 명시되었습니다. 즉,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닌 책임 있는 사업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선 제도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디지털 소비생활법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기 피해를 정부 산하 기관인 국민생활센터가 일괄 접수하고 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즉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내 중고거래 사기 신고 건수는 제도 시행 1년 만에 22% 감소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2023년부터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하여 플랫폼 내 불법 콘텐츠나 사기성 게시물에 대해 사업자가 24시간 내 삭제 차단 의무를 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안전결제 의무화 조항을 도입해 개인 간거래에서도 반드시 인증된 결제 모듈을 거치도록 법제화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한 플랫폼은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사회 전반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해외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특히 일본과 독일처럼 정부가 직접 피해자 보호 전담 기구를 두고 중고거래 사기 전담 신고 보상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중년층과 고령층의 디지털 취약성을 감안해 금융사기뿐 아니라 중고거래 사기까지 포함한 디지털 소비자 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정부의 제도,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개인의 주의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사기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사기 수법은 그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고 제도가 현실에 발맞추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당했어요라는 말 대신 이젠 속지 않았어요라는 말이 들리는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지혜로운 거래가 곧 지켜낸 노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는 세상을 믿다 무너졌고 하나는 세상을 의심하다 평안을 얻었다. 하나는 손끝의 클릭으로 전 재산을 잃었고 하나는 손끝의 멈춤으로 삶의 여유를 지켰다. 두 사람의 인생은 닮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의 노후를 갈라놓았다. 욕심을 붙잡은 손은 비었고 지혜를 잡은 손엔 사랑이 남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손 사이에서 오늘도 묻는다. 나는 어떤 손으로 내 노후를 잡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을 기억하시나요? 퇴직금으로 물건을 팔며 새 출발을 꿈꿨지만 가짜 결제창 하나에 인생이 무너진 박정우 씨, 그리고 같은 세대였지만 작은 지갑 하나로 평온을 지켜낸 이선우 씨. 두 사람의 차이는 단지 돈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조급한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박정우 씨의 낡은 스마트폰엔 끝없이 울리던 거래, 알림과 사기꾼의 흔적이 남았고 이선우 씨의 오래된 지갑엔 조급하지 않게, 남의 돈에 흔들리지 않게 그 한 줄의 문장이 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세대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내 삶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내 삶을 흔들고 있는가?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오랜 직함을 내려놓고 내 이름 석자로만 살아야 하는 시간.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에 쫓깁니다. 하지만 진짜 노후의 시작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라 멈춤의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욕심은 언제나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이건 기회야. 이건 마지막 찬스야. 하지만 지혜는 조용히 말합니다. 이건 유혹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어떤 목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는 전혀 다른 얼굴이 됩니다. 박정우 씨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고 이선우 씨가 지킨 것은 돈보다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선택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잘 산다는 건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작은 실수를 막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고 소식을 듣고 조심하는 그 마음 하나가 평생의 퇴직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지자체의 도움과 제도가 조금씩 우리를 도와주겠지만 가장 확실한 보호막은 결국 내 스스로의 경계심과 선택입니다. 혹시 요즘 불안하신가요? 내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섭고 새로운 세상이 낯설고 이제는 뒤처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속지 않는 노후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이선우의 지갑을 하나씩 품었으면 합니다. 그 안에는 작은 메모 한 장만 넣어두세요. 오늘 하루도 조급하지 않게,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그 문장은 여러분의 평생 보험이 될 겁니다. 노후란 인생의 마지막 계단이 아닙니다. 그동안 흘린 땀과 시간 위에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쌓아가는 두 번째 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세월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때가 온 겁니다. 오늘 이야기 속 두 사람. 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쥐고 울었고 한 사람은 지갑을 쥐고 웃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디에 닿을지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판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와 평안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불안 대신 배움으로, 두려움 대신 지혜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행복한 노후는 결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삶을 천천히 가꾸고 세상을 의심하되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남겨야 할 마지막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남았다면 이제 그 울림을 실천으로 바꿔보세요. 우리의 노후가 더 단단해지고 서로의 인생이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앉아 있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병원 신세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서울 외곽에 사는 67세 최종우 씨는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보내는 생활을 수년째 이어왔습니다. 등산도 산책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나니 어느새 하루 평균 움직이는 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다 허벅지에 힘이 풀려 쓰러졌고 병원에선 근육 위축과 혈류 저하로 인해 낙상 위험이 높아졌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게 단지 최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60대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권장되는 수준의 신체 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결과 말을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그리고 움직임을 줄인 사람들과 여전히 옛 습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엔 노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건강이 부쩍 나빠졌다는 생각 드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삶의 품격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알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2세 김태환 씨는 얼마 전까지도 자타공인 관리 잘하는 어르신으로 불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군대식으로 정리된 방 안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식사는 직접 반찬을 만들어 먹는 깔끔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자기 관리 하나는 끝내줘요라며 자랑하곤 했습니다. 몸에 이상 징후는 없었고 종종 근처 동네 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도 늘 밝은 인사를 건네던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어느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혼자 살던 집에서 김 씨는 욕실로 가던 도중 갑작스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현기증일 거라 여겼지만 일어나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이후 기억이 끊겼다고 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이웃에게 구조된 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에서는 급성 근감소증과 혈류순환 저하로 인한 실신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주치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하체 근육량이 평균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보통은 움직이지 않고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환자들이 이런 수치를 보이는데요. 평소 활동량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아픈 곳 없이 지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지난 몇 년의 일상을 하나씩 점검해보니 그는 문득
스스로가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부터 외출은 점점 줄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코로나 이후로 흐지부지 끊겼습니다.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점점 늘었고 유일한 움직임은 가끔 마트에 들르거나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문 앞까지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 평균 1만 보도 걷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소 한 달간의 재활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약 800만 원 가까이 나올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일부 지원되긴 했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부담은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 씨가 수십 년간 모은 퇴직금과 예금의 대부분을 2년 전 자녀 결혼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고작 950만 원 남짓. 그는 순간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권유한 입원 치료 대신 통원 치료를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곧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병원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웠고 병원까지 대중교통으로 왕복 2시간, 버스를 타고 가다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 결국 그는 근처에 사는 먼 친척에게 간헐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부탁하기도 부담스러웠고 결국 치료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운동 좀 해야지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루가 바쁘지 않으니까 굳이 나갈 일도 없고 무릎도 조금씩 아프니까 걷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야 내가 진짜 가만히만 있었구나. 그게 몸을 무너뜨리는 줄 몰랐어요. 이후 김 씨는 지역복지관의 물리치료 프로그램과 실버체조 수업에 등록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등록 첫날 그는 복지사에게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 사단이 나기 전에 움직였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런 김 씨의 뒤편엔 같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수십 명의 노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허리가 굽었고 한 손엔 지팡이, 다른 손엔 진료기록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간신히 하루 1시간씩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무릎이 아프고 자주 숨이 차지만 그는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걸어야 산다라고. 그는 예전보다 더 많이 웃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넘어질까봐 불안하고 집안에서도 문턱을 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날 아침처럼 주방 바닥에 쓰러져 혼자 누워있는 악몽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복지사가 찾아와 간단한 운동을 도와주고 병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그 정도만 있어도 자신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구조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지금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젊었을 땐 몸이 지켜줬지만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지켜야 하더라고요. 안 움직이면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내가 배운 가장 비싼 교훈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68세 윤재희 씨는 겉보기에 평범한 은퇴 여성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고 30 초반부터는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며 55세까지 일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도 없고 고액 연봉을 받은 적도 없지만 그녀의 노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사시냐는 질문을 받을 만큼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에 가깝습니다. 윤 씨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아파트 뒤편에 있는 생태공원까지 산책을 다녀오고 마을 회관 앞 벤치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오전을 보냅니다. 점심은 대부분 스스로 만든 반찬으로 해결하고 오후엔 근처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로 책 정리를 돕습니다. 그녀는 하루 평균 12,000보 이상 걷고 매주 2번은 시에서 운영하는 실버 건강체조 수업에 참석합니다.
혼자 사는 생활이지만 외롭지 않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노년을 즐길 수 있게 된 건 오랜 준비와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40이 넘던 해에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아이 없이 혼자 살아야 했기에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단 스스로를 지키는 연습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이후 매달 수입의 30%는 생활비, 30%는 비상금, 그리고 나머지 40%는 노후 준비 계좌로 나누는 원칙을 세우고 단 한 번도 이를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첫 노후 설계는 내 몸이 건강해야 돈도 쓸 수 있다는 단순한 명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50대 후반부터는 하루 1시간씩 걷는 습관을 들였고 정형외과에서 권하는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해왔습니다. 또한 식사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엔 시장에 들러 신선한 채소, 달걀, 생선을 사와 한 주 식단을 미리 정리해 두었고 외식은 한 달에 2번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최소한으로만 챙기며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만 복용하는 습관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이유는 인간관계에 있어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윤 씨는 10년 넘게 유지하던 친목 모임에서 58세에 스스로 탈퇴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누가 더 비싼 걸 사줬는지, 누구 자식이 뭐 했는지 그런 이야기에만 빠져 있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늘 공허하고 허전했어요. 그 후 그녀는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2-3명의 친구와만 소규모로 만남을 유지했고 그들 사이에선 돈 자랑도 자식 자랑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읽은 책을 나누고 건강 팁을 공유하며 가끔은 사소한 고민을 털어놓는 정서적 지지자로 남았습니다. 윤 씨의 노후 자산은 크지 않습니다. 그녀가 보유한 예금은 약 2억 3천만 원 정도, 국민연금은 매달 85만 원가량 수령 중이며 주거는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 내 삶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그녀는 자동차를 팔고 대신 근처 모든 거리를 걷습니다. 자가용을 유지하던 시절보다 교통비는 오히려 줄었고 건강은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일이 줄자 의료비도 줄었고 생활비는 매달 50만 원 내외로 넉넉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동네 복지관과 주민센터의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잘 활용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치과 검진, 분기마다 안과 검진, 그리고 정기 건강 체조 교실까지. 그녀는 이런 프로그램을 스스로 탐색하고 신청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덕분에 의료비 지출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혼자 사는 게 불안하지 않으시냐고 묻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혼자 살아서 더 꼼꼼하게 관리하게 돼요. 기대지 않으니 더 준비하게 되고요. 윤 씨는 최근엔 지역 마을 신문에 칼럼을 하나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주제는 노후의 기술이라는 제목이었고 그 안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노후는 위기의 연속이 아닙니다. 잘 정돈된 반복의 축적입니다. 하루를 지혜롭게 보내면 인생의 마지막도 단정해집니다. 그녀는 지난달 자신의 예금을 일부 꺼내 마을 어르신들에게 작은 다과를 준비해 나눴습니다. 기념일도 생일도 아닌 날이었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줄 수 있을 때 주는 게 기쁨이죠. 나중에 못 줄 때가 오기 전에요. 그 자리에 있던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 씨처럼 늙고 싶어요. 아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웃으면서. 지금 윤제이 씨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녀의 노후를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 씨는 단언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뭔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나는 스스로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전문가들은 김태환 씨처럼 노후의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은퇴 이후 일상 기능 저하 증후군으로 분류하며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오히려 건강을 급속도로 해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매주 최소 250분의 중등도 신체 활동을 권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 고령자 중 절반 이상이 이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체 활동 부족이 만성질환 유병률과 직결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산하 고령건강보고서에서는 노년층이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 발병률이 평균 35%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했으며,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노인성 근감소증, 낙상, 골절 등의 위험도 동반 상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료에 따르면 하루 만보를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 30% 가까이 낮았으며, 특히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지표 역시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앞서 언급한 윤재희 씨의 사례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윤 씨는 매일 12,000보 이상 걷고 지역 커뮤니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신체 정서적 안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면 김태환 씨처럼 주로 실내 생활에 치우쳐 활동량이 현저히 줄고 인간관계도 단절된 상태에서는 건강 이상이 급격히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수많은 해외 연구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공보건국 자료에서도 고령자가 매일 30분 미만 움직이는 생활을 지속할 경우 당뇨, 고혈압,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등 복합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문제는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도 이어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25세에서 45세까지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5% 수준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연평균 12% 이상 급등하고 있어 노후의 건강 문제는 곧바로 경제 문제로 직결됩니다. 또한 미국 내 제약시장 통계를 보면 55세 이상 연령층의 영양제 보충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뿐이며 실제 건강 수준 향상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보충제를 섭취하거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식단 관리와 일상운동, 정서적 교류 등 기본적인 삶의 질을 관리하는 루틴이 더 강력한 예방 효과를 낳는다는 점입니다. 국제노인학회 보고서에서도 노인의 건강은 예외적인 치료보다 일상의 관리가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덜 말하고 덜 먹고 덜 앉는 습관을 실천하는 고령자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노년의 건강은 소유나 소비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과 반복의 결과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 우리가 어떤 일상을 반복하고 있는지가 결국 20년 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윤재희 씨처럼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온 사람들은 노년에도 삶을 주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무너짐이 삶 전체를 흔드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통계는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이지만, 최소한의 건강, 자율성, 품격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과 수치는 이미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행한 노후를 막고 윤재희 씨처럼 스스로를 지키며 품격 있는 노년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실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주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의 근력 유지와 낙상 예방을 위해 어르신 건강체조 교실을 매주 지역 경로당과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외로움까지 덜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크와 함께 간단한 체조 지도까지 병행하며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100세 건강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건강 루틴 교육, 영양 상담, 운동 실습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참여자 중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자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신청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복지사가
신청을 도와주는 대면 등록 시스템도 확산되고 있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움직여야 이런 혜택이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기다리기보다는 발걸음을 내딛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해외의 사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키이키 건강지원법이라는 지역 맞춤형 건강활동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노인을 위한 주간 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하며 지역 내 건강 서포터즈와 은퇴 간호사들이 팀을 꾸려 커뮤니티를 순회하며 개인별 맞춤형 건강 지도를 실시합니다. 덕분에 일본은 고령자 낙상률이 감소하고 일상생활 자립도가 점차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노년자립 프로그램이라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시행 중인데 이 제도는 고령자에게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예를 들면 식사 배달, 재활훈련, 통원 치료를 개별 상황에 맞춰 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매주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운동 수행 여부를 체크하는 등 일종의 생활건강 코칭 서비스를 공공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고령자의 건강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집과 동네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을 점차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지역별 격차가 크고 정보 전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정보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각 지역 복지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안내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강좌 공고, 주민센터 게시판의 건강 수업 일정까지 모두 나를 위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겁니다. 정해진 운동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천천히 거실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는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줄이되 고립은 피해야 합니다. 마을의 작은 모임, 교회의 노인대학, 도서관 자원봉사 등 가볍지만 지속 가능한 연결을 통해 외로움을 예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자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사기보다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몸관리, 마음관리, 관계관리를 먼저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준비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결국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은 먼데 있는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자체 프로그램은 분명 존재하고 해외의 모델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지금 시작하는 나라는 단단한 결심 위에서만 현실이 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늙음을 이길 수 있는 시대,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햇살은 늘 같은 곳에 머물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건 결국 내 창이 열려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이를 맞이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고 고립되었으며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외롭고 두려운 노후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자신을 돌보며 삶의 리듬을 만들어갔고 마침내 누구보다 단정하고 당당한 노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거창한 돈도 특별한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매일의 선택을 어떻게 쌓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어떤 노후를 살아가고 싶은가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내 발걸음, 오늘 내 식사,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다.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프로그램을 신청해보는 작은 용기, 하루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여보는 습관, 그리고 쓸데없는 말은 줄이고 진심 어린 안부를 묻는 대화 한 줄이 곧 준비된 노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삶의 창문을 열어주세요. 그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다시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요즘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60대 어르신이 매달 쥐꼬리만한 연금으로는 병원비도 못 낸다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당장 내야 할 약값, 공공요금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팍팍합니다. 평생 가족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보면 내 통장은 늘 비어있고 자녀들, 손주들 챙겨주다 보면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시겠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악착같이 아끼는데도 돈이 새는 이유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나도 모르게 내 노후를 갉아먹는 5가지 잘못된 씀씀이. 이걸 지금 고치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 나도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덜컥 불안해지셨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고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사연 속에 숨겨진 해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서울 은평구의 한 오래된 빌라. 조용한 오후, 작은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낡은 책상 위를 비춘다. 그 위에는 오래된 검은 가죽 일기장이 펼쳐져 있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마지막 페이지로 갈수록 흔들리는 필체가 눈에 띈다. 그 일기장의 주인공은 박정호 씨. 스스로 평범한 공무원이었다고 말하는 그는 지방 세무과에서 35년을 일하고 2년 전 정년퇴직했다. 오랜 세월 서류더미 속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에게는 성실한 남편, 자녀에게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다. 퇴직 후엔 한 번쯤은 쉬어도 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매달 공무원 연금 230만 원이 들어오고 아내와 단둘이 사니 큰 걱정은 없을 거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계산은 어긋나기 시작했다. 일기장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적혀 있다. 3월 5일. 연금은 들어왔는데 통장 잔액은 또 제자리. 어디서 새는 걸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남는 돈은 없었다. 월세 대신 관리비, 병원비, 손주 용돈, 경조사비, 그리고 아내의 건강식품. 하나하나 합치면 연금은 언제나 모자랐다. 그의 소비는 특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들보다 검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이었다. 그는 여전히 현직 시절의 체면과 관성으로 살고 있었다. 당신, 이번 주에 동창회 있다며? 아내의 말에 정우 씨는 잠시 멈칫했다. 응,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인데 내가 한번 내야지. 그는 습관처럼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이제는 다들 연금으로 사는데 당신도 좀 아껴야지. 내가 그래도 과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내는 게 체면이지. 그깟 몇만 원 가지고 무슨 큰일 나겠어? 그는 그렇게 매달 2-3번씩 모임에서 계산을 했다. 식사 한 번에 15만 원, 골프 한 번에 20만 원. 정호가 역시 윗사람이야. 친구들의 말에 뿌듯했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면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일기장엔 이렇게 적혀 있다. 웃으면서 밥값 냈는데 마음 한쪽은 쓸쓸하다. 체면이 뭐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그의 소비는 체면뿐 아니라 가족 사랑이라는 이름의 습관에서도 새고 있었다. 큰아들 민수는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금을 받고 나왔고 둘째 딸 수지는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 월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아버지, 잠깐만 도와주세요. 다음 달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서요. 그래, 얼마면 되냐?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다음에 꼭 갚을게요. 정우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통장을 열었다. 그날 일기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식 도와주는 게 아비의 도리라지만 이 돈을 다시 모을 수 있을까? 며칠 뒤엔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빠, 아이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한 달만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정우 씨는 말없이 통장 이체 버튼을 눌렀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노후 망가질 거예요. 괜찮아. 나중에 애들이 효도하겠지. 그는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통장 잔액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행 앱에 잔액 36만 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봄이 끝나갈 무렵 아내의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의사가 권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웃 권사님이 찾아와 말했다. 이 제품 드셔보세요. 면역력에 그렇게 좋대요. 우리 남편도 이거 먹고 혈압이 잡혔어요. 정우 씨 부부는 처음엔 의심했지만 상냥한 말투와 교회 사람이라는 신뢰감에 결국 구입했다. 2달치만 사세요. 효과 좋으면 계속 드세요. 결국 80만 원짜리 제품 세트를 카드로 결제했다. 그 일기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건강해지려다 돈만 나간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굴 믿고 사는 걸까? 하지만 그 뒤에도 방문 판매원은 끊임없이 찾아왔다. 이번엔 눈에 좋은 루테인 신제품이에요. 간에 좋은 프로폴리스도 나왔어요. 그는 마음 약한 노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거절하지 못했다. 한 번 사면 계속 사야 할 것 같았다. 아내는 이건 나한테도 도움이 돼요라며 말렸다가 결국 포기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매달 60만 원 이상을 건강식품에 지출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정우 씨는 손주들에게 줄 어린이날 선물과 용돈 준비로 고민에 빠졌다.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해요. 마트 직원이 권한 장난감 가격표에는 12만 원이 적혀 있었다. 손주들에게 사주면 24만 원. 그래도 내가 할아버지인데 그는 결국 계산대 앞에 섰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우 씨, 이제 우리도 좀 현실을 봐요. 당신이 매번 그렇게 지출하니까 다음 달 카드값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거실 한켠의 일기장으로 향해 있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베푼 만큼 마음이 따뜻해지면 좋으련만. 남는 건 불안뿐이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정우야, 요즘 뭐하냐? 나 말이야. 이번에 괜찮은 투자 정보 하나 얻었어. 지금 넣으면 한 달에 3%씩 나온대. 연금만으로는 안 되잖아. 너도 좀 굴려봐. 정우 씨는 잠시 망설였다. 3%씩. 그게 가능해? 요즘 다들 해. 퇴직한 친구들도 이걸로 용돈 번다니까. 내가 사람도 믿을 만한 데야. 요즘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60대 어르신이 매달 쥐꼬리만 한 연금으로는 병원비도 못 낸다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당장 내야 할 약값, 공공요금까지 정말 숨 쉴 틈 없이 팍팍합니다. 평생 가족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보면 내 통장은 늘 비어있고 자녀들, 손주들 챙겨주다 보면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시겠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악착같이 아끼는데도 돈이 새는 이유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 해보셨나요? 나도 모르게 내 노후를 갉아먹는 5가지 잘못된 씀씀이. 이걸 지금 고치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 나도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덜컥 불안해지셨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고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 억울한 사연 속에 숨겨진 해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의 머릿속엔 매달 빠듯한 생활이 스쳤다. 이 정도면 괜찮은 기회 아닐까? 그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만 숨 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며칠 뒤 그는 300만 원을 송금했다. 작게 시작해보고 괜찮으면 조금 더 하자. 처음 2달 동안은 매달 이자가 들어왔다. 여보, 봐. 진짜 괜찮은 데라니까. 그는 오랜만에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3번째 달이 되던 날 입금이 끊겼다. 연락도 문자도 모든 게 사라졌다. 그는 은행 창구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휴대폰 안내음이 반복되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페이지 가장 밑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믿음은 남았지만 돈은 사라졌다. 그날 밤 정우 씨는 한참 동안 일기장을 덮지 못했다. 손끝에 남은 잉크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인생의 겨울은 돈이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가을비가 내리던 날 정우 씨는 아내와 병원에 있었다. 아내의 무릎이 다시 부어올라 MRI를 찍어야 했다.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이제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연골이 거의 닳았어요. 수술비는 350만 원. 그는 한참 동안 계산기를 두드려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동안의 저축은 모두 바닥이 났다.
그의 손에 들린 통장 잔액은 7만 8천 원. 그는 멍하니 창문 밖으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다. 아내는 조용히 물었다. 우리 이제 어떡할까? 정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남자 체면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그 말은 자신을 향한 위로였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 체면뿐이었다.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은 옆에 있었는데 그는 한 장을 넘기고 아내의 사진이 끼워진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결혼식 날 하얀 한복을 입고 웃던 그녀의 얼굴. 그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었다. 며칠 뒤 아내는 결국 수술을 미뤘다. 정우 씨, 나 괜찮아요. 조금만 참고 살면 되죠. 당신이 더 힘든데. 그 말이 오히려 정우 씨의 가슴을 쳤다. 그날 밤 둘은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한 다큐가 흘러나왔다. 대한민국 60대의 평균 생활비는 월 240만 원. 하지만 평균 연금 수령액은 170만 원입니다. 그 숫자에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는 결국 고백했다. 여보, 나 그때 투자한 돈 다 잃었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우리도 결국 남들처럼 되는구나. 그녀의 말은 원망이 아니라 체념이었다. 정우 씨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이 그날은 조용히 끝없이 흘러내렸다. 그날 일기엔 잉크가 번져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몇 주 뒤 그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자신의 일기장 첫 페이지를 우연히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놀러 다니며 여유롭게 살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했다. 그토록 평범한 소망조차 자신의 허세와 습관이 앗아갔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다. 그는 펜을 들고 새로 썼다. 이제라도 늦지 않게 다시 배우자. 돈보다 마음을 아끼는 법을. 겨울이 다가올 즈음 정우 씨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매달 나가던 골프 모임을 끊었고 친구들과의 회식 자리를 각자 계산으로 바꾸자고 먼저 제안했다. 야, 너답지 않게 왜 그래? 이젠 연금으로 사니까 나도 줄여야지. 우리 다 나이 먹었잖아. 처음엔 웃음 섞인 반응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도 그래. 이게 맞지. 하며 따라줬다. 그리고 명절이 되던 날 그는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용돈 못 준다. 그 대신 우리 같이 밥 먹자. 아들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어른 같아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엔 화려한 음식 대신 단출한 찌개 한 그릇과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밥상은 유난히 따뜻했다. 아내는 오랜만에 웃었고 정우 씨는 그 모습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 밥상 하나로도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이 웃음이었다. 몇 달 후 정우 씨는 동사무소에서 노인 재무교육 프로그램을 들었다. 그곳에서 만난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60세 이후에는 벌기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며 조용히 이렇게 썼다. 나는 평생 공무원이었다. 나라의 예산을 아끼며 살았지만 내 삶의 예산은 관리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의 결산서를 다시 쓴다. 그의 필체는 예전보다 단단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 글씨에는 후회 대신 평온이 담겨 있었다. 봄이 오고 집 앞 벚꽃이 다시 피었다. 정우 씨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일기장을 펼친다. 오늘은 연금 중에서 2만 원을 남겼다. 그 돈으로 아내와 시장 가서 국화 한 다발을 샀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아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알겠어.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절약이더라.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그 일기장은 평생 써도 다 못 채우겠네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지.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니까.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일기장 위를 비춘다.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다.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을 줄이는 용기였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조용한 전원주택 마을 끝자락. 아침 7시 작은 마당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그 속에서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있다. 그가 바로 이도윤 씨다. 도윤 씨는 2년 전 서울시청에서 도로관리과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다. 35년간 근무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지금은 매달 공무원 연금 245만 원으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은 그에게 이제부터는 진짜 인생 이막이네요라며 축하를 건넸다. 하지만 도윤 씨는 그날부터 지출 노트를 새로 만들었다. 그의 첫 기록은 이렇게 시작했다. 이제는 버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람들은 은퇴 후를 여유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위기로 봤다. 연금이 있다고 방심하면 금방 무너진다. 그는 주변 은퇴자들이 체면, 소비나 자녀 지원으로 힘들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다. 퇴직 직후 친구들이 모임을 제안했다. 이도윤,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보자. 내가 먼저 정년 퇴직했으니까 첫 회비는 내가 쏘는 걸로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보긴 보자. 하지만 계산은 돌아가면서 하자. 나도 이제 국민이 아니라 은퇴자니까. 주변은 처음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의 단호한 말투에 누구도 농담처럼 받아넘기지 못했다. 그는 퇴직 후 체면 대신 균형을 선택했다. 식사는 늘 집밥이었고 한 달 외식은 단 한 번, 그것도 아내의 생일날만. 명절에는 자녀들에게 용돈 대신 직접 만든 반찬을 보냈다. 엄마 손맛이 제일 선물이죠. 아들 부부는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그 반찬을 기다리는 게 연례 행사가 됐다. 하지만 도윤 씨의 삶에도 유혹과 갈등의 순간은 있었다. 퇴직 후 1년쯤 지나 그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후배의 전화를 받았다. 선배님, 요즘 연금만으로 살기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하는 투자 모임이 있는데 안정적이고 원금 보장형이에요. 연 5% 수익이랍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5%라 은행보다 3배는 많네. 예, 요즘 다들 하세요. 안전하대요. 퇴직금 넣은 사람도 많아요. 그는 그날 밤 거실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5%면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수익이겠지.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르는 거겠지. 아내가 물었다. 당신 무슨 생각해요? 아니, 후배가 투자 얘기를 해서. 연금으로는 여행도 못 다니고 좀 답답해서.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욕심낼 나이인가요? 그냥 지금처럼 소박하게 살면 되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는 결국 투자 제안을 거절했다. 며칠 뒤 그 투자 모임이 불법 사기로 적발됐다는 뉴스를 봤다. TV 화면 속 피해자 대부분 60대 이상이라는 자막이 지나갈 때 그는 조용히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도 욕심을 참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그의 삶이 언제나 평탄했던 건 아니다. 은퇴 후 첫 해, 그는 예상치 못한 가족 갈등에 부딪혔다. 아들 현우가 전화로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 전세보증금 올려야 하는데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부족하냐?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다음에 바로 갚을게요. 그는 곧바로 통장을 들여다봤다. 예금 잔액은 1,800만 원.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과 만나 직접 말했다. 현우야, 아빠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크다. 하지만 너도 알지, 연금으로 사는 인생은 남는 게 없다. 그 1,000만 원을 주면 나와 내 엄마는 병원비도 아껴야 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아버지는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대신 내가 너랑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두 사람은 은행을 함께 찾아가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받았다. 아들은 처음엔 불만이었지만 직접 상담을 들으면서 깨달았다. 아버지, 내가 너무 쉽게만 생각했네요. 죄송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돈은 줄 수도 있지만 책임감은 대신 못 준단다. 그날 저녁 그는 지출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다. 도와주는 것보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진짜 도움이다. 시간이 흘러 그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후회와 걱정을 입에 담았다. 아니,
내가 퇴직금 2억 받았는데 벌써 다 썼어. 손주 용돈이 왜 이렇게 나가나 몰라. 연금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니까. 하지만 도윤 씨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만으로 충분히 삶맛을 느끼며 살았다. 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다. 아침엔 신문을 읽고, 점심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저녁엔 아내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걷기 운동을 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빠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라 빚 없는 평화야. 2025년 봄, 신문 한 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노인 가구의 평균 월 생활비는 241만 원. 하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평균은 180만 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과소비 줄이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그 기사를 보며 도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지출 노트엔 여전히 매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은 불필요한 소비 없이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사냐? 난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늘 빠듯해. 그는 웃으며 커피를 내주며 말했다. 나는 욕심 대신 기록을 택했어. 돈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더라. 친구는 멋쩍게 웃었지만 그날 이후 그도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는 요즘 친구들에게 종종 이렇게 자랑한다. 우리 도윤 씨요. 매일 지출 노트 쓰고 가끔은 손주들한테 절약 수업까지 해줘요. 어머, 대단하시네. 우리 남편은 아직도 허세 부려요. 그런데요, 진짜 멋있는 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거래요. 퇴직한 지 3년이 된 지금 이도윤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단단하다. 아침엔 일기장 대신 가계부, 저녁엔 식탁 위에 아내와의 대화가 있다. 그의 표정엔 후회가 아닌 평온이 담겨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예전엔 월급날이 행복이었지만 지금은 남지 않은 지출이 행복이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도윤 씨는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다. 이도윤 어르신, 노인 재무관리 강의 수강 신청하셨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는 메모장에 조용히 적었다. 토요일, 배움의 날. 그날 복지관 강의실에는 10여 명의 어르신이 앉아 있었다. 강사는 40대 여성 재무상담사였다. 여러분, 노년의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는 그 말을 일기장에 옮겨 적었다. 돈은 흘러가는 강물이다. 내가 막지 않으면 언젠가 다 빠져나간다. 강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랜만에 시장에 들렀다. 아내가 좋아하는 제철 과일을 사고 반찬 가게에서 김치 반 포기를 샀다. 이제 김장도 많이 안 해요. 이만큼만 사도 한 달은 충분해요. 가게 주인의 말에 그는 웃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욕심 부릴 나이는 아니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반색했다. 이걸 다 사왔어요? 응. 대신 이번 달 식비는 여기까지야. 당신 참 계산이 철저해.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야. 그날 저녁, 그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욕심을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니라 지혜다. 채워진 냉장고보다 비워진 마음이 더 가볍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 속에서도 그는 가끔 노년의 외로움을 느꼈다. 주변 친구들 중 몇몇은 병원에 입원했고 또 어떤 이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혼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때 그는 작은 결심을 했다. 이웃과의 관계를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가자.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독거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해 식사를 배달하고 연금 수령 안내를 도와주는 일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 일을 하며 그는 오히려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이도윤 어르신, 덕분에 이번 달에도 연금 잘 받았어요. 감사해요. 혼자선 이런 거 어려워서 그들의 미소는 그 어떤 돈보다 값졌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돈으로 남을 돕는 건 쉬워도 시간을 내서 돕는 건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인생의 보람이 된다.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리던 어느 주말, 그는 아내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은퇴 후에 후회되는 일은 없어요? 응, 없다. 오히려 예전보다 마음이 더 편해. 정말? 응.
예전엔 돈을 써야 마음이 든든했는데 이젠 안 써도 괜찮아.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배운 게 있어. 노후에 진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안이 없는 사람이더라. 아내는 미소 지었다. 그 말 참 좋네요. 그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이 행복, 계약서 대신 손잡기로 하자. 봄이 다시 찾아왔다. 이도윤 씨의 마당에는 작년 가을 심어둔 상추와 쑥갓이 파랗게 자랐다. 그는 아침마다 물을 주며 혼잣말을 했다. 이만큼만 있으면 충분하지. 그날 오후 서울에서 딸이 찾아왔다. 아빠, 요즘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그래? 그럼 성공한 노인이지. 비결이 뭐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쓴 만큼 후회하고 안 쓴 만큼 편해진다. 딸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슬쩍 펼쳤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돈은 나를 위해 써야 아깝지 않고 남을 위해 쓸 땐 진심으로 써야 가치 있다.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빠, 나도 그렇게 살게요. 며칠 뒤 이도윤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무관리 우수 사례자로 선정돼 인터뷰를 받았다. 기자가 물었다. 은퇴 후 가장 잘한 선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안 쓰는 습관을 들인 겁니다. 돈은 남아있지 않아도 평안은 남더라고요. 기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런지 표정이 정말 평온하시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제 연금의 진짜 가치예요. 그날 밤, 그는 아내와 함께 옛 사진을 정리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은 늘 바빴고 가족보다 일에 더 몰두하던 시절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땐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돈을 버는 건 쉬워도 돈에 끌리지 않고 사는 건 어렵더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은 잘 해냈어요.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잖아요. 그는 웃으며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었다. 나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평온을 모았다. 그 평온이 내 인생의 진짜 퇴직금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지.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만난 노인이 물었다. 이도윤 씨, 요즘도 가계부 써요? 예, 하루에 1,000원을 써도 씁니다. 왜요? 그게 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그의 손에는 늘 작은 지출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 노트 첫 페이지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은퇴 후 진짜 성공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그의 집 거실을 비춘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테이블 위에는 연금 명세서와 함께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오늘도 돈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넘치게 썼다. 그는 잔잔한 미소로 창밖을 바라본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봄바람 속에서 한 사람의 노년은 그렇게 비움의 풍요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요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은퇴 이후에도 소비는 줄여야 한다는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통계로 입증된 사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국내 자료부터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약 37.7%였다고 하는데 이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 지출과 자산을 함께 고려할 때도 빈곤 또는 경제적 취약 상태에 있는 고령자가 여전히 많다는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약 162만 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에는 13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 여유가 적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고령 가구의 소비 지출 항목을 보면 전체 지출 중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가 약 25%, 보건비가 약 18%, 주거수도 광열이 약 17%를 차지해 합하면 약 60% 이상이 기본 생존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즉, 노년층의 소비 구조는 필수 지출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가, 취미, 외식 등 여유 지출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이미 많은 지출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자료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은퇴 가구가 비은퇴 가구에 비해 연간 약 430만 원 정도 소비가 적었다는 분석이 있으며 또 장기간 패널 자료를 분석했을 때
은퇴 여부가 가구 소비 지출을 약 3.7%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국내 보고도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자료를 살펴보면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 시점 이후 고령층의 소비 패턴은 생활 필수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분석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의 사례에서는 평균 은퇴 연령 이후 10년이 지나면 가처분 소득의 70% 이상이 의료비와 주거비에 집중된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성향 변화를 보면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60대의 소비 성향, 즉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율이 약 69%에서 62%로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노년으로 접어든 세대가 소득은 줄었고 그에 맞춰 소비를 줄여야만 했던 현실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노년에는 단순히 집을 사고 차를 산다거나 자녀의 많은 돈을 지원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구조가 바뀐 이후의 소비 구조와 고정 지출, 여유 지출 간의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여러 연구와 통계가 일관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빈곤 소비 습관 문제를 조금씩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기초연금과 별도로 운용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70%에게 월 약 3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고령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소비 여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을 위한 재무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지자체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국제기구가 제시한 고령기 재무계획 및 금융교육 정책 프레임워크에서도 금융교육이 은퇴 후 소비관리 자산 보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제시돼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흐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에서는 먼저 지역 어르신 대상 지출노트 작성 소비습관 점검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시군구 차원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노인 세대를 위한 노후생활 가계관리 캠페인을 벌이고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의 고령자 맞춤 금융상담을 무료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해외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OECD 국가들의 금융교육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이 쉽게 빠지는 고수익 보장형 투자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 주도로 고령자 대상 투자 사기 예방 교육이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참고할 만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재무건강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고령자의 재무적 취약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업해 고령자 대상 소비 패턴 투자 위험 경조 사비 관리 등을 주제로 한 노후생활 재설계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수준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는 경조사 비명절 지출 적정성 가이드라인 제공, 체면 소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건강보조식품 과다구매, 예방 캠페인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복지센터 노인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노후생활 지키기 서포터 그룹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정책 시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고령자가 스스로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지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형 상담 프로그램이나 노인 소비클럽 같은 자조 모임을 활용해 비용을 낮추면서도 고령자 간의 정보 교류 공감 체험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정부 지자체가 기본소득, 보장형 연금 지급, 금융소비교육 강화, 지역 기반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때 앞서 소개된 소비습관, 지원습관, 투자습관, 경조사비, 건강보조식품비, 지출 등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듯 돈도 마음도 흘러가 버리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젊을 땐 벌기 바빴고 늙어서는 지키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비워야 따뜻해지고 지켜야 행복해진다는 걸.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잎새는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조용한 평온 속에 남아 있다는 걸.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난 두 사람의 인생 너무나도 달랐지요. 한 사람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 사회의 시선을 따라 소비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밥값을 냈고 미안함을 달래려 자녀에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결국 텅 빈 통장을 마주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돈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나의 노후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는 욕심을 줄였고 마음을 비웠으며 남의 기준 대신 자신의 형편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그는 작은 집에서도 따뜻한 밥을 먹고 매일 아침 고맙다는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아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는 길목에 서 있을 때 가장 두려운 건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온도가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난은 통장 잔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지킬 용기를 잃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젊을 땐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돈을 아끼고, 내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이 진짜 효도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퇴직 후에도 괜찮겠지라고 말하며 체면을 지키다 무너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부터는 내 삶을 지킬 때야라고 다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작지만 단단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지갑이 비어 있다면 그건 새로운 삶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후회 대신 계획을, 불안 대신 평안을, 그리고 체면 대신 진짜 나를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돈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선택하세요. 내가 건강해야 자식도 안심합니다. 내가 평온해야 손주도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흩날리는 낙엽처럼 소중한 것을 놓치고 누군가는 그 낙엽을 주워 따뜻한 불을 지핍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따뜻한 불을 지피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노후의 행복은 거창한 부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마음이 평온한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가진 것 안에서 감사하고 쓸 것을 아끼고 남은 삶을 소중히 지키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텅 비어 있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지켜낸 시간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지갑보다 더 소중한 건 오늘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하나면 다시 시작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의 이야기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따뜻하길 바랍니다.